취조실 바닥에 제 머리를 지니기며 비열하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을 매일 밤 꿈에서 봅니다. 제 모든 걸 뺏고 가족을 파탄낸 보위부 최강수 지도원. 그놈을 죽이고 싶어 이 악물고 버틴 10년, 저는 강남 대박집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각의 주차장에서 그놈을 봤습니다. 낡은 조끼를 입고 굽신거리는 남자. 날 못 안녕하세요. 알아보고 키 주시면 오직 제가 주차해 팀만 드릴게요. 바라는 저 더러운 눈빛. 네, 감사.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5만 원권으로 그놈의 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실화극장 눈물의 두만강 여러분의 이야기 길잡이 헤란입니다. 흔히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오늘 들려드릴 기막힌 실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내 가족을 짓밟고 재산까지 빼앗았던 악랄한 보위부 간부. 그를 10년 만에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 요원으로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성공한 사장님이 된 그녀가 5만 원권 한 장으로 보여줄 통쾌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오직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저와 함께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참교육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함경북도의 겨울바람이 유난히도 매섭게 울부짖던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이 희미한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습니다. 아랫목에서 묵묵히 옥수수 알을 까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 윗목에 앉아 닳고 다른 양말을 꿰매시던 어머니의 구분 등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녹이던 그 평범하고도 소중했던 저녁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그 고요를 깨트린 건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지니기는 둔탁하고 위압적인 소음, 그리고 예고도 없이 찾아온 파괴의 굉음이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박살났고 찬바람과 함께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은 겨울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살기의 중심에 마을 사람들이 저승사자라 부르며 벌벌 떨던 그자 보위부 지도원 최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지저분한 군화를 신은 채 그는 마치 도살장에 들어선 백정처럼 우리 집 방바닥을 거리낌 없이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혐오와 탐욕이 뒤섞인 그의 눈빛이 방 안을 천천히 후출 때마다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영문을 물으려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허공을 가르는 몽둥이질 뿐이었습니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아버지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어머니의 비명조차 터져나오지 못한 채 얼어붙은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강수는 쓰러진 아버지의 등을 그 무거운 군화발로 짓누르며 인간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건전지 살, 돈조차 없는 우리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덮어씌우는 그 새빨간 거짓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를 먹잇감으로 정해놓고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의 손짓 하나에 굶주린 늑대떼 같은 부하들이 달려들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 찢겨 손뭉치가 눈송이처럼 날리고 장롱 문짝이 뜯겨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다음해 농사를 위해 목숨처럼 아껴둔 옥수수 씨앗 자루가 바닥에 쏟아졌을 때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탈자 같았습니다. 먼지와 옥수수 가루가 뒤섞여 뿌연 안개처럼 방안을 가득 채운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짐승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든 저는 최강수의 시선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 뱀처럼 제 몸을 훑어내리더니 이내 제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저벅저벅 다가와 거친 손으로 제 턱을 우악스럽게 잡아채 들어 올렸을 때 역한 술, 냄새와 담배 쩐내가 확 끼쳐왔습니다. 턱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그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악동처럼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때려는 찰나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굴욕감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그는 침을 뱉었고 손가락 하나로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끌고 가라는 그 무심한 손짓 한 번에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나갔고 어머니는 혼절한 채 짐짝처럼 들려나갔습니다. 저 또한 머리채를 잡힌 채 차가운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 얼음장 같은 마당에 닿자 살을 애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뒤에서 들려오는 우리 집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보금자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법보다 주먹이, 정의보다 권력이 앞서는 지옥이었으니까요. 트럭 짐칸에 짐승처럼 던져진 저는 멀어져가는 우리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새어나오던 따뜻한 등잔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는 최강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춤추는 그 붉은 담배 불똥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이 밤을, 저 남자의 얼굴을 내 영혼에 불로 지지듯 새겨넣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살아서 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차가운 바람에 눈물은 얼어붙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역한 피비린내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 이곳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오직 타인의 고통 섞인 비명과 신음만이 벽을 타고 흐르는 생지옥, 보이부 취조실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매질을 당한 육신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곧 닥쳐올 정신적 살인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그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을 짓밟는 듯 쿵, 쿵 울리는 그 군화 발소리.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의자를 끌어다 제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삶은 달걀 하나를 꺼내 천천히 껍질을 까는 그 느긋한 손놀림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제게는 고문보다 더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자 그는 그 소리가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리며 하얀 속살을 드러낸 달걀을 제 코앞에 흔들어 댔습니다. 배고프냐고 먹고 싶으면 짐승처럼 굴어보라는 듯한 그의 조롱 섞인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달걀을 제 입에 넣어줄 듯 하다가 툭 하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그 육중하고 더러운 군화발로 하얀 달걀을 무참히 지식여 버렸습니다. 순백의 자태는 순식간에 시커먼 흙바닥의 오물, 가래침과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곤죽이 되었습니다. 먹으라는 짧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들리지 않냐는 듯 다시 한번 턱짓했습니다. 개처럼 할자 먹으라는 그 무언의 압박.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고 인간으로서 지켜오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인간으로 죽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살고 싶다는 비굴하고도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마비된 제 몸을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시야를 가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으깨진 달걀과 먼지, 그리고 그자의 군화에 묻은 흙탕물이 뒤섞인 그것을 저는 혀로 핥았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모래 알갱이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느껴져 잇몸을 찔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굴욕과 수치, 그리고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좁은 취조실을 가득 메우는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제 머리를 툭툭 치며 이제부터 제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져보라는 듯한 그의 태도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와 비릿한 맛이 났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개가 되어 주었지만 제 영혼까지 그에게 팔아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기며 오물을 삼키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칼을 갈았습니다. 이 치욕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흘린 이 눈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내가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으니 나 또한 짐승이 되어 언젠가 내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주겠다고. 그가 만족스러운 듯 담배를 피우며 자리를 뜬 후에도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토악질이 나올 것 같은 속을 부여잡고 웅크렸습니다. 차라리 미쳐버리면 편할까 생각도 했지만 미칠 수도 없었습니다. 미쳐버리면 복수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을 떴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반드시 이 지옥을 벗어나 그를 다시 만나야 한다. 그때는 내가 너를 무릎 꿇리리라. 벽 너머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고통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갔고 보이부의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저의 도끼는 더욱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어둠에서 풀려나 처음 마주한 세상의 빛은 구원이나 희망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영원한 암흑보다 더 잔인한 상실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우리 집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문짝은 뜯겨나가 땔감으로 사라졌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텃밭은 군화 발자국으로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먼지와 침묵, 그리고
깨진 독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보이부원들은 집안에서 쓸만한 물건이란 물건은 모조리 끄집어내 트럭에 실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오신 낡은 장롱,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어렵게 구한 겨울 외투, 심지어 부엌 구석에 숨겨둔 숟가락 하나까지. 우리의 손때가 묻고 추억이 서린 모든 것들이 몰수라는 명목하에 약탈당했습니다. 그 물건들이 트럭 짐칸에 던져질 때마다 나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잃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최강수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담배 연기를 내뿜더니 종이 한 장을 우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추방 명령서. 반동분자의 가족은 이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통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어머니와 저는 각기 다른 오지의 농장으로 보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찢어놓지 마십시오. 차라리 다 같이 죽여주십시오.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최강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악마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강수는 귀찮다는 듯 아버지의 손을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가 힘없이 나뒹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목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올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쇳소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다가왔습니다. 보이부원들이 아버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트럭 짐칸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뒤따라가려 했지만 총개머리판에 가슴을 맞고 눈밭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기어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스함이 오히려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지독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공포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트럭의 시동이 걸리고 매캐한 매연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짐칸에 실린 아버지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으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 손이 허공을 휘적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는 듯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트럭이 멀어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눈밭을 기어가며 트럭 바퀴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영감, 영감, 쉰 목소리로 부르는 그 처절한 외침이 겨울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그릇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 먹다 남긴 흙이 섞인 차가운 옥수수죽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이 끔찍한 이별을 만든 그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채로 흙이 씹히는 그 죽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죽은 모래알처럼 까슬거렸고 삼킬 때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뒷짐을 지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강수의 무표정한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이 생이별이 뼈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다는 듯 무심했습니다. 그 무심함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비웃어라. 차라리 욕을 해라. 내가 우리를 벌레 보듯 무시할수록 내 살이는 더욱 단단해질 테니까. 트럭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폐허가 된 집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피눈물을 덮어버리려는 듯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갔지만 제 마음속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그 길 위로 소복이 쌓이는 눈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눈이 녹아 강물이 되어 흐르듯 내 언젠가 반드시 저 두만강을 건너리라. 그리고 힘을 길러 다시 돌아오리라. 그때는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내 가족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똑같이 무너뜨려 주리라. 차가운 옥수수죽 한 숟가락에 삼킨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끼였고 살이었으며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저주였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져 끌려간 곳은 이름도 없는 산골짜기의 협동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농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시작되는 고된 노동, 하루 한 줌의 옥수수 가루로 버텨야 하는 기아,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감시원들의 끔찍한 폭력. 저는 그곳에서 사람이 아닌 말하는 짐승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손톱은 흙을 파다 뭉개져 빠져버렸고 고운 피부는 동상으로 터져 피고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무너져 내릴수록 제 영혼 속의 불씨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 누워 저는 최강수의 얼굴을 천장 위에 그렸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짓밟으며 짓던 그 비열한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죽고 싶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야 한다는 도끼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것은 농장 배치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진다는 폭설주의보가 내린 밤, 저는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헛간을 빠져나온 저는 개구멍을 통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닥쳤지만 추위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발각되면 죽는다는 공포와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일념만이 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산짐승처럼 숲속을 기고 달려 도착한 곳은 두만강변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강 너머 저편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기슭 곳곳에는 국경 경비대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날카롭게 가르고 있었고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총성은 이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릴까, 잡히면 공개 처형을 당할 텐데. 수만 가지 공포가 제 발목을 잡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고향 땅, 그 어딘가에 묻혀 있을 어머니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짐승 취급하며 비웃던 최강수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평생 그놈의 발 아래 짓밟힌 개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자. 죽어도 가다가 죽자. 저는 얼어붙은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낮은 포복으로 얼음 위를 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얼음의 냉기가 배를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서치라이트 불빛이 제가 있는 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가 혹여나 저들에게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불빛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얼음이 깨져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적셨고 물에 젖은 옷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거기 누구냐 하는 고함과 함께 타탕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도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삶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몸을 일으켜 제가 건너온 강을, 저주받은 땅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북녘 땅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제 가족을 삼키고 제 청춘을 짓밟은 그곳을 향해 저는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에 대한 뜨거운 맹세였습니다. 잘 있어라, 지옥 같은 내 고향아. 그리고 기다려라, 최강수.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그때는 내가 너를 사냥할 차례다. 차가운 두만강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짐승처럼 쫓기던 소녀 연하는 그날 밤 강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된 새로운 연하가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길고 긴 복수극, 그 서막의 끝이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 몽골의 사막을 지나 마침내 밟은 대한민국 땅. 꿈에서도 그리던 자유의 땅이었지만 인천공항의 화려한 불빛이 꺼지고 난 뒤 마주한 서울은 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전쟁터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며 받았던 정착금은 동포라 믿었던 브로커의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만 물정을 모르니 내가 불려주겠다던 그 사기꾼의 말에 저는 바보처럼 전 재산을 털어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목숨값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흘러들어온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평 남짓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이라곤 손바닥만 한 것이 전부인 그 좁은 방은 마치 제가 탈출했던 북한의 독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가난이라는 새로운 간수가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내려다본 도시는 오색 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누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풍요의 바다 위에서 저는 난파선처럼 홀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사장님은 제 이력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제 말투 한마디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우리는 좀 곤란한데. 손님들이 불편해해서. 그 짧은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면서 한 핏줄이라면서 그들은 저를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신기한 동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짓밟히더니 이곳에서는 돈 없고 백 없는 탈북자라고 무시당하는 현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총칼보다 더 예리한 돈이라는 무기로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 당장 내일 먹을 컵라면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익숙했지만 풍요 속에 빈곤이 주는 비참함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져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씹으며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찬밥과 함께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나?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았을까? 나약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를 때마다 저는 낡은 지갑 속에 간직해둔 찢어진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시간을 짓밟은 최강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은 지금쯤 승진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겠지. 내 가족의 피를 밟고 올라서서 기름진 고기를 씹고 있겠지. 순간 식어가던 제 심장에 다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여기서 죽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해. 보란 듯이 성공해서 돈방석에 앉아서 저들을 비웃어 줄 거야. 저는 벽에 걸린 거울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퀭한 눈을 한 초라한 여자가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 다짐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 저는 인력사무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등 뒤로 서울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 아닌 도끼로 무장한 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비루한 쪽방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가장 낮은 바닥일 뿐이다. 두고 봐라, 이 차가운 서울아. 내가 너를 어떻게 삼키는지. 제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대형 고깃집 주방이었습니다. 화려한 홀과는 달리 이곳은 뜨거운 열기와 굉음, 그리고 비릿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설거지 이모.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불판을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치우고 시커멓게 눌어붙은 불판을 철수세미로 벗겨내는 일은 그야말로 제 영혼까지 닳게 만드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한 세제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있다 보니 손끝은 퉁퉁 불어 터졌고 습진이 생겨 진물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손목을 부여잡고 쪽방에 누우면 내가 겨우 남의 밥그릇이나 닦으려고 사선을 넘었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방장과 홀 매니저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툭하면 소리를 지르며 제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이래서 북한 여자는 안 된다니까 행동이 굼뜨다라는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철수세미를 고쳐 잡았습니다. 개수대에 쌓인 저 검은 불판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최강수의 얼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세미에 온 힘을 실어 불판을 문질렀습니다. 박박 쇠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제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벗겨내라. 이 검은 그을음을 벗겨내듯 내 인생에 묻은 그 더러운 과거를 벗겨내라. 저는 불판이 닳아 없어질 기세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등이 까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은 설거지를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적의 목을 베는 무사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방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독하다, 무서운 여자다라며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도끼가, 그 살기가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남들이 쉴 때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주방장이 고기를 손질하는 법, 양념을 배합하는 비율을 훔쳐보며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양념 봉지까지 뒤져가며 맛의 비결을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그릇 닦는 여자로 남지 않겠다는 옥이 언젠가는 내가 저 칼을 쥐고 이 주방을, 아니, 이 식당을 지배하겠다는 야망이 제 가슴 속에서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불판을 닦던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땀과 기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눈빛만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닦아낸 깨끗한 불판에 제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돈을 벌 거야. 미친 듯이 벌어서 힘을 가질 거야. 그래서 내 놈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 주겠어. 그날 흘린 땀방울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저를 요식업계의 여왕으로 만들어줄 가장 짠맛 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수세미질 한 번의 분노를, 두 번의 복수를 담으며 저는 그렇게 강남의 가장 뜨겁고 더러운 곳에서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설거지 더미 속에서도 저는 결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의 칼질 소리, 양념이 배합되는 냄새,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 그 모든 것을 온몸의 감각으로 기억하고 훔쳤습니다.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메인 주방장이 도박빚으로 야반도주를 하고 주방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던 그날 밤, 우왕좌왕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저는 말없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했던 저만의 양념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투박하지만 깊은 맛에 남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고 매콤한 자극을 더한 비법 소스. 그것이 제 인생을 뒤바꿀 황금 열쇠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양념 갈비가 손님상에 나가자 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맛이 기가 막히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추가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사장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기를 재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설거지 이모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의 실권자, 연화실장이라는 새로운 명찰이 제 가슴에 달렸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시장을 돌며 가장 싱싱한 재료를 사재기하고 밤새 소스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갈 때마다 가게의 매출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섰고 그 긴 줄은 곧 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돈. 그래, 이것이 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무릎 꿇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 전지전능한 힘. 저는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사지 않고 지독하게 모았습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을 보며 환호할 때 저는 부동산 시세표를 보며 눈을 밝혔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주방장으로 남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밤마다 현찰을 세며 저는 최강수를 떠올렸습니다. 기다려라. 이 돈다발 하나하나가 너를 향해 쏘아질 총알이다. 내가 권력으로 내 가족을 짓밟았다면 나는 이 돈으로 너를 짓밟아주마. 시간이 흐를수록 제 요리 솜씨는 날카로워졌고 제 자본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식당의 지분을 요구했고 결국 동업자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방의 뜨거운 불판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지옥불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한 강철로 재련하는 용광로였으니까요. 무시당하던 탈북자, 냄새나는 설거지꾼 연하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돈으로 갈고 닦는 냉철한 사업가 연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의 가게 주방이 아닌 내 이름을 건 성을 쌓을 차례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 내 깃발을 꽂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10번 바뀌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제 인생의 공기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것도 가장 비싼 땅 위에 우뚝 선 5층짜리 건물, 바로 제 이름을 건 식당입니다. 설거지 물에 퉁퉁 불어 터졌던 제 손가락에는 이제 반창고 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고, 시장통을 뛰어다니던 낡은 운동화 대신 또각거리는 소리마저 경쾌한 명품 하이힐이 제 발을 감싸고 있습니다. 출근길 자동문이 열리고 제가 로비에 들어서면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직원들의 우렁찬 인사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그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저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북한에서 온 촌스러운 탈북자가 아닙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성공한 사업가, 요식업계의 미다스의 손. 그것이 지금 세상이 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 집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개미떼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화려한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저 거대한 도시의 부속품처럼 짓밟히고 무시당했지만 이제 저는 이 도시를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졌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앞에서 굽신거리며 웃음을 팝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품 슈트로 몸을 감싸고 최고급 세단을 타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난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화려한 조명이 꺼진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으면 저는 금태 안경을 벗어두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10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처럼 춥고 외롭습니다. 제 성공은 제부는 저를 위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사람, 최강수를 잡기 위해 벼려온 날카로운 무기일 뿐입니다. 보고 있나, 최강수? 내가 짓밟았던 그 계집애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권력으로 나를 눌렀다면 나는 이 돈으로 너를 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섰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을 합니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탄탄한 자본, 막강한 인맥, 그리고 누구도 무시 못할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지금 운명은 기어코 그를 제 앞에 데려다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심장이 묘하게 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재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냥, 그토록 갈망했던 복수의 무대가 이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여왕,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복수의 화신이 마침내 눈을 뜹니다. 강남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나른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집무실의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저는 잠시 뻐근한 목을 돌리며
책상 한쪽에 켜두었던 매장 내 CCTV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로비, 분주하게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주방, 그리고 면접 대기실. 매니저가 며칠 전부터 주차관리 요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험한 일이라 지원자가 없을 거라 걱정하더니 용케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기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의 얼굴이 될 주차장을 맡게 될지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등산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 그리고 어딘가 주눅든 듯 불안하게 다리를 떠는 모습. 전형적인 삶에 찌든 일용직 노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곳은 북한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그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아니, 제 세포 하나하나는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매부리 코, 뱀처럼 찢어진 눈매, 그리고 입가에 깊게 패인 저 팔자주름. 기억 속에 그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군관 정복을 입고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 속의 남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던 악마, 내 아버지의 등을 짓밟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가자. 보이부 지도원 최강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어 매니저를 호출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방금 주차 면접 온 사람, 이력서 좀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매니저가 가져온 꼬깃꼬깃한 이력서를 받아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 석자. 최광수.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10년 전 취조실의 그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 서슬 퍼런 권력을 휘두르던 자가 왜 탈북자가 되어 그것도 하필이면 내 가게의 주차 요원 자리를 구하러 온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내게 준 마지막 시험이자 운명이 내게 던져준 잔인하고도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이력서 사진 속에 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이 보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발로 걸어 들어오냐고, 내가 죽인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면 사냥꾼인 저는 그를 맞이해 주어야 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나를 철저히 짓밟고 유린했듯이 이제는 내가 그를 내 발 아래 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려 죽여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어서 와라, 최강수. 나의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뒤바뀐 10년 만에 재회를 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복도를 울리는 제 하이힐 소리가
마치 사형대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저는 차가운 이성의 가면을 더 단단히 고쳤었습니다. 매니저를 물리치고 면접실 문을 연 순간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취조실에서 맡았던 그 역한 담배 쩐내와 섞인 찌든 가난과 땀 냄새. 그것은 그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허겁지겁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요? 갈라진 목소리, 굽신거리는 태도, 그리고 누런 이를 드러내며 짓는 저 비굴한 미소. 10년 전 군화발을 책상에 올리고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그 위압적인 지도원 동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일당 몇 푼이 아쉬워. 자존심 따위는 내다버린 초라하고 늙은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마주친 그의 눈동자는 탁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제 얼굴이 또렷이 비쳤지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에게 저는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였을 뿐이고 짓밟고 지나간 길가의 잡초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게다가 흑투성이 시골 처녀가 이렇게 세련된 강남의 여사장으로 변해 있으리라고는 그의 좁은 상상력으로는 감히 짐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막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어 가장 잔인한 덫을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제 침묵이 길어지자 불안한 듯 마른 세수를 하며 주절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지만 남한 생활에 적응을 잘했다느니 힘쓰는 일은 자신 있다느니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느니 자기 입으로 자신의 성실함을 팔아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입으로 이제는 시켜만 주시면 목숨 걸고 하겠다고 애원하고 있는 꼴이라니. 인생이란 이토록 잔인하고도 공평한 것일까요? 저는 천천히 의자를 빼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턱을 괴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름이 최강수 씨라고요? 제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을 듣고 그는 화색이 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광수입니다. 아니, 최광수입니다. 북한 사투리를 감추려 애쓰는 그 억지스러운 서울말이 역겨워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가 움찔하며 제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우리 가게는 발레 파킹이라 뛰어야 할 일이 많은데 무릎은 괜찮으세요? 일부러 콕 집어 물었습니다. 10년 전 내 아버지의 가슴을 군화발로 지지길 때 쓰던 그 무릎이 튼튼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제자리에서 콩콩 뛰는 신용까지 해보였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래 배도부, 아니, 군대에서 훈련을 빡세게 받아서 아주 튼튼합니다.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군대라. 보이부에서 사람들을 고문하며 기른 그 체력을 이제는 남의 차문을 열어주는데 쓰겠다니 참으로 감동적인 전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사리가 차라리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그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인 줄 알고 칼을 갈았는데 막상 잡고 보니 늙고
병든 똥개 한 마리가 내 발밑에서 꼬리를 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맹수를 사냥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개를 다루는 건 목줄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그래, 짖어봐라. 더 크게, 더 비굴하게. 내가 바닥을 기면 길수록 내 복수는 더 짜릿해질 테니까. 면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지하 취조실에서 제가 느꼈던 공포와는 정반대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죽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마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그를 천천히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이력서를 펜 끝으로 톡, 톡 건드리는 소리에도 그는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하찮은지, 과거의 그 서슬 퍼런 지도원 동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생사여 탈권을 쥔 자와 목숨을 구걸하는 자. 완벽한 갑과 을의 관계가 그 좁은 공간에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입을 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력을 보니 특별한 기술은 없으신 것 같네요. 한국에 오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했다느니, 사기를 당했다느니,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느니, 그의 변명 속에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고 오직 세상에 대한 원망과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재산을 뺏고 사람을 짓밟던 재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묻고 싶었던, 그러나 그가 가장 대답하기 곤란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들킬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달싹거리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동자였다고, 남들에게 해를 끼친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밟아 죽이고 내 손톱을 뽑았던 그 손으로 지금 자신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주며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성실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우리 가게는 손님들의 비싼 차를 다루는 곳이라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차에 흠집이라도 내면 그 낡은 점퍼 하나로는 변상이 안 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제 말에 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더욱 비굴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써만 주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차를 지키겠습니다. 월급은 적게 주셔도 됩니다. 지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바닥을 기라면 기고, 짖으라면 짖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 바닥을 기라면 기겠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10년 전 그가
제게 강요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개처럼 기어봐. 라고 조롱하던 그가 이제는 밥벌이를 위해 제 앞에서 개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도 서글픈 아이러니입니까? 저는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희열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너는 탈락이야라고 말하고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자비로운 처분이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 굴욕으로 내 10년의 한을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손을 비비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남자를 내 곁에 두어야겠다. 매일매일 내 눈앞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쥐꼬리만한 돈을 던져주며 철저하게 유린해야겠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자비이자 복수였습니다. 면접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제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죄수에게 형량을 선고할 판사처럼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굴한 애원이 면접실의 정적을 깨고 잦아들 무렵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근로계약서. 10년 전 그가 제게 내밀었던 추방 명령서가 우리 가족의 파멸을 알리는 문서였다면 오늘 제가 그에게 내미는 이 종이는 그의 영혼을 저당 잡는 노예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손만을 주시했습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굶주린 개처럼 그의 눈동자는 욕망과 불안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그의 앞으로 쓱 밀어주자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합격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그는 이미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성이 제 손끝에 닿았을 때 저는 속으로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 펜으로 서명하는 순간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시간, 내 노동,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그 하찮은 자존심까지 모두 나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수습 기간 3개월. 그동안 실수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 눈에 거슬리지 않게 죽은 듯이 일만 하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펜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계약서에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최강수. 그 이름 석자가 계약서 하단에 적히는 것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저 강남의 번듯한 식당에 취직했다는 사실에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취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사장님, 을 외쳐댔습니다. 감사하다니요. 앞으로 펼쳐질 지옥을 맛보고도 과연 그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내민 투박하고 더러운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목례만 까딱하며 그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잡기엔 제 손이 그리고 제 복수의 품격이 너무나 고귀했으니까요. 그가 굽신거리며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핏빛 복수를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이제 판은 깔렸고 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 차 문을 열어주며 제 구두 굽을 보게 될 것이고 제가 던져주는 팀 몇 푼에 웃음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저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잔인한 수직 관계 속에서 저는 그를 천천히 말려 죽일 것입니다. 그가 가진 알량한 희망을 하나씩 짓밟고 10년 전 그가 내게 심어주었던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 그 종이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그의 증명사진을 집어삼키며 검은재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그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환영해요, 최강수 씨. 나의 왕국에, 아니, 나의 도살장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을. 제가 되어 바스러지는 이력서처럼 그의 인생도 이제 제 소나기에서 산산이 부서질 일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동거가 사무치게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함경북도의 그 밤처럼 살을 애는 칼바람이 강남 빌딩 숲 사이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외풍이 드는 낡은 초가집이 아닌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따뜻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겨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유리창 너머 저 아래 주차장 구석에는 한 마리의 늙은 짐승이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바로 최강수입니다. 그가 입은 얇은 등산 점퍼는 이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코와 귀가 동상에 걸린 듯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장갑조차 끼지 못한 거친 손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허리를 90도로, 아니 폴더처럼 접으며 굽신거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발렛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마치 살기 위해 내뿜는 마지막 생명력처럼 보입니다. 손님들이 차키를 던져주며 무심하게 건네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 꼬깃꼬깃한 돈을 받아들 때면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비굴한 한박 웃음이 번집니다. 10년 전 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빼앗고도 만족할 줄 모르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제 겨우 1,000원 한 장에 감지덕지 않은 그야말로 거리의 개의 눈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따뜻한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그 광경을 감상합니다. 이 커피 한 잔 값이면 그가 저 추위 속에서 몇 시간을 떨어야 벌 수 있는 돈일까요? 그가 하루 종일 매연을 마시며 모욕을 견뎌내고 버는 일당은 제가 팁으로 뿌리는 돈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 잔인한 격차,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에게 내리는 첫 번째 형벌입니다. 가끔 진상 손님이 와서 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차가 늦게 나온다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을 그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싹싹 빌고 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굶주림 앞에서 사치라는 것을 그는 이제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10년 전 수용소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에 자존심을 버려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몰래 주차부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손님들이 남기고 간식은 믹스커피 종이컵을 핥아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달달한 설탕물이 그의 유일한 위로이자 영양분이겠지요. 그 초라한 등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서늘한 쾌감을 느낍니다. 추우냐? 배고프냐? 억울하냐?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가 느끼는 고통은 육체적인 것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더 지독한 모멸감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정신적인 살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더 거세집니다. 하얀 눈이 그의 낡은 점퍼 어깨 위에 소복이 쌓입니다. 마치 그가 짊어진 업보의 무게처럼 말입니다. 저는 커튼을 닫지 않습니다. 오늘 밤 퇴근길에 그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저에게는 10년 묵은 체증을 씻겨줄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빈 커피 잔을 내려놓고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사임당의 온화한 미소가 그려진 이 종이 한 장이 잠시 후 주차장에서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기대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의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로비의 회전문이 돌며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찬 공기와 함께 어김없이 그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대표님, 퇴근하십니까? 차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최강수. 그는 하루 종일 추위에 떨었으면서도 제 모습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 나와 차 문을 열고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낡은 등산 점퍼 어깨에는 녹지 않은 눈이 비듬처럼 쌓여 있었고 입가에는 얼어붙은 침 자국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비루한 꼴을 보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 그가 제 턱을 잡아 올리며 곱게 자랐구나라고 비아냥거릴 때의 그 역겨운 숨결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살려달라고 빌었고 그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차 문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오직 팁을 바라는 굶주린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고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서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상이 그려진 노란 종이.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값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남자에게는 며칠 밤낮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지폐를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수천 번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돈으로 그의 뺨을 후려갈길까? 아니면 돈을 찢어 얼굴에 뿌려버릴까? 그때 그가 제 손에 들린 5만 원권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오직 제 손끝에 들린 돈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그는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이렇게 큰 돈을.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내 아버지의 멱살을 잡던 그 위풍당당하던 손이 고작 종이 한 장 앞에서 저토록 초라하게 떨고 있다니. 순간 뺨을 때리고 싶었던 충동이 싸늘하게 식으며 차가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때리는 것조차 아까웠습니다. 제 손에 그의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지폐를 그에게 건네주는 척하다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팔랑. 노란 지폐가 힘없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손을 스치고 차가운 눈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그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땅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멈칫거리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흙탕물이 튄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람에 날려가는 지폐를 잡기 위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개였습니다. 주인이 던져준 뼈다귀를 쫓아 바닥을 기는 늙고 병든 개. 그가 흙 묻은 5만 원짜리를 집어들고 털어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며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얼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는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털지도 않고 돈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으며 제게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아니, 돈 앞에서는 모욕조차 감수하겠다는 저 처절한 노예 근성.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욕설 한마디, 주먹질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를 철저하게 부수어 놓았습니다. 10년 전 그가 권력으로 나의 인격을 말살했다면 오늘 저는 돈으로 그의 영혼을 거세해 버렸습니다. 바닥을 기는 그를 보며 느낀 감정은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서늘한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래, 평생 그렇게 기어라. 그 5만 원이 내 목줄이다. 속으로 뇌까리며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를 기어코 주워들었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지폐를 소중하게 털어내며 짓는 그 안도 섞인 미소. 그것은 인간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길들여진 짐승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제게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입가에 번진 비굴한 웃음은 마치 가면처럼 그의 얼굴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차에 타려던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은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 뒤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볼 수 없지만 저는 그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이 일방적인 시선. 이것은 권력의 시선이자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차 시동 소리도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이 주차장을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석상처럼 서서 렌즈 너머로 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문도 모른 채 계속 굽신거리던 그의 동작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얼굴에 붙어있던 비굴한 미소는 조금씩 경련을 일으키며 일그러졌습니다. 그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눈앞에 이 사장님이 뿜어내는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선글라스 뒤에서 쏘아보는 시선이 단순히 고용주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밑바닥까지 꿰뚫어보고 난도질하는 살기 어린 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불안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표님, 혹시 제가 뭐 실수라도?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공포가 되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취조실에서 그가 침묵으로 저를 공포에 떨게 했듯이 이제는 제가 그에게 숨막히는 침묵의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글라스 렌즈에 비친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나를 짐승 취급하던 그 거만하고 잔혹했던 보이부 지도원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제 눈치 하나에 목숨을 건 늙고 초라한 주차 요원만이 렌즈 속에 갇혀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입니다. 문득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나를 봐라. 똑똑히 봐라. 내가 누군지 기억하느냐? 내가 짓밟은 그 연하가 지금 너를 내려다보고 있다. 하지만 저는 그 충동을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정체를 밝히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자비이자
해방이 될 테니까요. 그가 평생 영문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왜 혼나는지도 모른 채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렌즈 뒤에서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평생 내 눈을 마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그저 내 선글라스에 비친 일그러진 허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 검은 렌즈가 바로 내가 갇힌 감옥이고 너와 나 사이를 가르는 영원한 벽이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려 흙 묻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표정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저는 천천히 차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시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행동으로 보여줄 잔인한 작별 인사를. 쿵! 묵직한 세단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의 소음과 그 역겨운 남자의 목소리가 단번에 차단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히터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천천히 차창을 올렸습니다. 두꺼운 유리가 스르르 올라가며 그의 얼굴을, 그 비굴한 웃음을, 그리고 그가 뿜어내던 가난과 비참함의 냄새를 제 공간에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제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나며 차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10년 전 보이부 트럭의 짐칸에서 느꼈던 그 절망적인 진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자의 안락한 진동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지금이라도 차 문을 열고 나가 그에게 내 정체를 밝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내가 죽인 리철진의 딸이다. 그렇게 소리치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기절할 듯 놀라 자빠지겠지요. 공포에 질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뻔하고 시시한 결말입니다. 그가 나를 알아보고 용서를 비는 순간 그에게는 면죄부를 구걸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파멸은 오히려 그에게 안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복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해야 하는 곳,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제가 만든 감옥이어야 합니다. 그는 평생 영문도 모른 채 제 눈치를 보며 제가 던져주는 팀 몇 푼에 목숨을 걸고 제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소녀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영원히 을의 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 무간지옥입니다. 저는 기어 변속기를 움직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차가운 눈바닥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후미등 불빛이 그의 낡은 점퍼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작아지는 그의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아니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어 조수석에 던져놓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은 웃고 있지 않았지만 슬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심연처럼 깊고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잘 있어라, 최강수. 아니, 내일 또 보자.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 동안 너는 내 발밑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는 한 너의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
차가 화려한 강남대로로 합류했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으로 제 차가 섞여 들어갔지만 제 복수국은 이제 막 일막을 끝냈을 뿐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온 소녀의 눈물은 말랐지만 그 눈물이 만든 도끼는 이제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10년 전 우리 집 마당에 쌓이던 그 눈처럼 차갑고 시린 눈이 오늘 밤 최강수의 어깨 위에 무겁게, 아주 무겁게 쌓일 것입니다.